이렇게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 그러니까 이 수많은 측면들을 가진 이 대상과 그리고 그 나의 현상이 떠오르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거를 전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자 이제 노에시스 노에마의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에시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고요, 노에마라고 하는 건 대상입니다. 그리스어로.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우리가 보는 의식 바깥에 어떤 대상이 있다. 요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도 나타나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막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연적 연결과 관계를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게 그 예전에 칸트 했을 때도 사실 좀 비슷한 거였는데, 뭐냐면 이 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타나는 방식이 이것과 제 나타나는 것과 이 실제 대상 사이의 그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대상과 내 의식 사이에 연결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은 필연적인 연결 관계예요. 이거는 이게 그냥 막 가볍게 뭐 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하는 관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노에시스, 노에바가 서로 묶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현상학적 탐구의 근거가 됩니다. 자, 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왜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냐? 결국 우리가 현상을 탐구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이 대상과 내 의식에 떠오르는 대상 사이에 어떤 연결 지점이, 내 의식 사이에 연결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상학적 탐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대상이 유명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추천적으로 파악하죠.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현상학이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 현상학 자체에서 번역하는 방식이 기존에 철학하는 방식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단어들 하는 게 현상학 고유의 영어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음영지어 지어짐, 음영지어 주어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음영이라는 게 그림자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상을 파악할 때 어떤 부분은 보이고 어떤 부분은 안 보여요. 되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이는 면을 그리고 뒤쪽은 보이지 않는 면을 다 그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대상이 우리 의식 속에 그러니까 나타내려면 그 나타나는 방식이 항상 어떤 부분은 보이고 어떤 부분은 안 보이는 방식으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현하는 게 음영지어 주어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충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충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충자가 가득 채우다는 의미잖아, 한자로.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이 음영지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이 그 대상 그 자체로 우리 의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사실 좀 신기한 건데, 자, 여기 현상학의 이념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자, 책에 앞면이 있죠. 그쵸? 자, 그럼 제가 뒤집을게요. 자, 그럼 이면 지금 보고 계시죠? 그쵸? 근데 이면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죠? 현상학. 이념이라는 책이죠.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음영지어 주어짐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걸 왜 말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는 걸까요? 그건 나중에 그 시간 개념이 좀 복잡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지금 다른 화면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시점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정시켰을 때 시점과 고정 중간이랑 그 끝났을 때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중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그러면 내 의식 속에 현상하고 있는 순간과 그 다음에 바뀌는 순간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현상 속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일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의식의 되게 신비로운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 그 자체로 파악한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되게 놀라운 이제 결론이 나와요. 의식은 현상에 소요된 대상을 구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의식이 이렇게 생겼겠지죠. 근데 후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현상에 그러니까 소요되는 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뜻인데, 의식은 현상에 나타난 어떤 대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상으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게끔 만드는 구성하는 작용을 우리 의식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의식이 이게 이거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구성됐다는 게 막 완전 혼자 지 혼자 다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당연히 얘한테 주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약간 수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동시에 구성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책보다도 사실은 뭐 공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절반은 빨간 공이고 절반은 노란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시간적으로 지금 화면이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노란색 부분이었다가 점점 갈수록 빨간색 부분이 많아지고 나중에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근데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계속 바뀌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이 대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가지 공이다. 절반은 빨간색으로 절반은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이다. 라고 충동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이 이 대상을 그 공으로 인식하게끔 구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야, 그래서 현상학이 중요하다. 뭐 흡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데, 무언가를 인식하는데 가장 기반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탐구를 하는 거죠. 회의주의. 자,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의주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전에 데카르트 할 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데카르트가 지금 막 되게 많은 것들을 회의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뭐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막 호불호의 회의 해가지고 막 점점 회의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적 진리조차 없다.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밑바탕에서 발견한 게 아까 말했던 코기토의 일구순.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불운한 존재다. 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런 온갖 현상들이 내가 느끼기에 온갖 거짓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 그 자체는 내가 의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 속에서 뭘 기초해줄 수 있냐면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데카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훅살은 이게 좀 회의를 덜 했다고 생각해요. 데카르트가 좀 게을렀다. 게을렀다고 좀 그렇지만 했는데 좀 덜 했다고. 자, 그래서 뭐냐면 그 현대 철학에서는 사실 이렇게 명확하고 명료하고 이런 데카르트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안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입 철학이 좀 흘러오거든요. 근데 훅설의 시작은 뭐냐면 가장 명징한 대상, 자, 명징성에다 써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요, 명료하고 증거이겠죠? 그러니까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죠. 정당화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료하게 떠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면 지리의 직접적인 체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명징한 것이냐,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방금주 회의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들을 회의를 해서 가장 확실한 토대 하나를 찾겠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데카르트식 방식하고 좀 비슷한 식으로 이제 성찰을 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후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근거로 가장 그 밑바탕에 나온 게 이 코기타치오네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기타치오네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코기토가 생각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코기타치오네스는 뭐냐면 코기타치오라고 하는 생각의 오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있다. 근데 이 생각들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현상 속에 주어진다. 이거는 확신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거는 그거를 통해서 꼭 내가 존재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존재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 생각들이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주의를 통해서 가장 밑바탕에 어떤 이 코기타치오네스가 있다. 이게 곧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좀 간단하게 좀 복잡하지만 어차피 보면 대상이 있어요. 내 바깥에 대상이 있죠. 그걸 초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후설이 그렇게 엄밀하게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선 초제라고 했다가 어디서 또 초월이라고 했다가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하면 대상이 초제,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유리된 대상이 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소여, 이렇게 현상의 소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현상적 대상, 그러니까 초월적 내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의식 속의 대상이 떠오르는 거. 이거를 초월적 내재, 혹은 초월적 대상, 혹은 초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나타남이고요. 이 대상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재, 의식이 있습니다. 이
내재도 사실 뭐 초월적 내재랑 뭐 내시적 내재 이렇게 나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확실한 절대적 소요소 코기타치오네스의 이 의식이죠. 내 안에 있는 의식. 자, 그래서 그 여기까지 딱 됐는데, 야, 근데 이 의식은 어떻게 또 되는지 이건 다음 장에서 보고요. 자, 그 중요한 건 이 초월적 내재라는 건 어떻게 파악이 되냐?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고 공간적으로도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감각적 대상들, 그게 감각 자료인 거죠. 감각 자료를 어떤 나타내는 것을 감각 작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감각 작용 위에는 뭐냐? 파악 내용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금 감각 내용이고 파악 작용입니다. 예, 하여튼 파악되는 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언가가 나한테 감각되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걸 통해서 충전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결국 이를 통해서 이제 대상이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상이 이 파악점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념이라는 게 이제 현상의 이념이라는 책 주제에서 나타나고, 이제 이념들이라는 저거도 있거든요. 이제 이념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상을 대상이게끔 파악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없어요. 예, 내 안에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속에는 이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도 컵이고 여러분도 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 근데 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대상을 컵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 컵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있냐? 내 안에도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 형체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초월적 현상학적 탐구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현상학은 어떻게 탐구를 하는 거냐? 첫 번째 과정은 판원이라고 합니다. 판원. 그래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판단 중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배제하고 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있다는 걸 우리는 선제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 현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무엇이고 이게 맞고 틀리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판단을 중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만 본다. 하고 현상에 드러나는 사태 자체를 그 자체를 판단. 이게 판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본질 직관. 자, 그래서 판원 상태에서 드러난 대상의 본질을 직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제가 여기 조금 쳤었는데 안 쓴 거는 그래서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이 대상의 대상이게끔 나타나는지를 탐구를 해요. 그 다음에 자유변경이라는 단어를 가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무한한 방식으로 탐구한다는 건데 그 본질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컵의 본질은 컵이겠죠. 라고밖에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정의를 가져다 놔도 컵이라는 단어에 알맞는 정의는 사실은 어려워요. 예. 왜냐면 누군가에겐 그게 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컵이라는 범위에 그 컵이라는 대상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양 철학이 사실 시작 플라톤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플라톤처럼 뭐 아까 인형이 사실 그건 비슷하긴 한데 자 어쨌든 이데아 같은 게 있고 이게 진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이 대상의 의미가 원래 정해져 있던 거다 옛날부터 컵은 이 이데아 세계에 이미 컵에 대한 정의 완벽한 정의가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인데 푸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대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대상을 현상적으로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자유변경이라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대상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는데 본질을 알려면 한두 가지 하면 안 되겠죠. 무한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무한하게. 네. 근데 무한하게 경험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본질 직관의 과정이다. 이 정도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무한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상상하는 방식이 있겠죠. 실제로 내가 드러나는 대상을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이 컵의 모양을 위로 이렇게 쭉 길게 해보면 이것도 컵인가? 컵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여기서 이만큼 구멍을 뚫어봐요. 그러면 그러면 컵인가? 아니죠. 왜?
기능 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못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컵이 어떻게 드러나고 드러난 대상의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대상에 대한 본질을 확실히 하는 거. 이게 현상학적 탐구 방식의 문제집과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대상의 본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그것이 왜 컵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이유. 그 자체는 뭐냐면 이 본질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 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 대상이 이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뜻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학적으로 순환론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상학은 논리학이라고 하는 형식적 존재로 안에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무슨 입장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선언적으로 알고 있다. 이 대상이 뭔지. 네. 그게 그거를 그래서 그거이게끔 하는 근거. 그게 이념이겠죠. 그러면 그 대상이 걔가 맞는데 깨지거나 뭔가 고장났을 때는 그 대상이 아니니까.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장독대인데 장독대 장독대가 더 이상 아닐까? 그것도 되게 해볼 만한 문제. 그걸 네. 이제 본질질관을 해보시면 되겠죠. 같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웃겨요. 생각해 보면 이게 초기 현상에서 되게 많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 유아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아론적이라는 거는 애기 같다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상만 있고 의식 속에 떠오르는 현상만 있고 나머지 다 일단 타도 중지해 놓잖아요.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야? 나의 현상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 현상만 있으면 뭐냐면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 이게 본질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철학으로 옮겨가면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하버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옮겨가는 건데 상호주관성이라고 뭐냐면 각자 주관들이죠. 주체분들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자 본질 직관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자 우리가 이 컵을 우리 이제부터 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들이 이제 현상학적 이제 환원을 해가지고 이거는 왜 컵인지 이게 왜 컵이 아닌지를 막 얘기를 해요. 나한테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호주관성을 통해서 그 진리성을 확보한다. 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초기 현상학에서는 아까 정적 현상학 시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념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후기 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